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 이서아는 텅 빈 냉장고 문을 닫았다. 희미한 불빛이 꺼지자 신림동의 낡은 원룸은 다시 희미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창문 너머 이웃집의 TV 소리와 골목길을 오가는 오토바이의 소음이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 남은 컵라면 용기와 함께 빨간색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 인쇄된 각종 고지서들이 위협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서아는 작은 접이식 책상 앞에 앉아 턱을 고엔 채 그 종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월세, 관리비, 통신비, 그리고 지난달 생활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신용카드 대금.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꿈틀거렸다. 부산에서 상경한 지 2년.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청춘은 이렇게 생존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서 낡은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화면에 뜬 아빠라는 두 글자에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폈다. 그리고는 최대한 밝고 활기찬 목소리를 끌어모아 전화를 받았다. 아빠 저녁은 드셨어요? 오냐, 우리 딸. 아빤 방금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왔다. 너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기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구수한 부산 사투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속에 담긴 걱정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럼요, 저 오늘 회사 동기들이랑 맛있는 파스타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저녁 식사는 방금 전. 국물까지 마셔버린 컵라면이 전부였다. 하지만 멀리서 노심초사할 아버지를 위해 그녀는 언제나 괜찮은 척 연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는 딸이 서울에서 겪는 이 비정한 현실을 알게 되면 잠 못 이루실 터였다. 그래,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그나저나 아빠가 오늘 네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놈한테 전화를 했다. 친구분이요? 누구? 최진우라고. 기억나나 아빠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우 아이가. 지금은 서울서 JW 건설이라고. 아주 큰 회사를 하는 양반이다. 최진우 회장. 서아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가끔 술 한잔 하시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자수성가한 친구.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네 얘기를 했다. 똑똑하고 착한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당장이라도 연락하라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 동안은 아빠 노릇 톡톡히 해주겠다고 하더라. 아주 의리 있는 놈이다. 서아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배려는 감사했지만 생면부지의 어른에게,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에게 신세를 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아빠, 괜찮은데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괜히 친구분께 폐 끼치지 마세요. 폐는 무슨?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데. 너한테는 하늘 같은 어른이고 아빠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다. 어려운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해서 의논 드려라. 알았제? 아빠가 그 친구한테 단단히 부탁해놨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아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부탁,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족쇄일까? 며칠이 지난 월요일 오후였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아 씨 되십니까? 저는 JW건설 최진우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거절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약속이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강남에 있는 최고급 한정식집이었다. 퇴근 후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몇 번을 빨아새기 바른 블라우스와 무릎이 살짝 나온 정장 바지. 이 모습 그대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공간으로 가야만 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은은한 조명, 기품 있는 인테리어, 그리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모든 것이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별실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최진우 회장. 그가 그녀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50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는 군살이 없었고 잘 다려진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손목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오히려 그의 연륜과 지성을 강조하는 듯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그녀를 향해 미소 지을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서아 양이구나. 아버님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그는 서아가 의자에 앉을 때까지 직접 의자를 빼주는 신사적인 매너를 보여주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함도 잠시. 그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는 아버지와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서아를 웃게 만들었고 그녀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물으며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녀가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지. 나도 20살 때 무작정 상경해서 안 해본 고생이 없었단다. 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좌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는 서아로 하여금 그가 단지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인생의 풍파를 겪어낸 따뜻한 어른이라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느새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최진우는 맞은편에 앉은 세어아를 조용히 관찰했다. 풋풋하고 순진한 얼굴, 세상 물정에 아직 때묻지 않은 눈빛,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강한 자존심과 외로움.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사람을 읽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구두와 메뉴판의 가격을 애써 외면하려는 미세한 눈동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랜 친구의 딸에 대한 순수한 동정심과 함께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발견한 감정가의 희열과 비슷했다. 그의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삶에 이 젊고 순수한 존재가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친절이라고 포장했지만
그의 본능은 이것이 새로운 소유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기조짐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렸다. 차 안은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별세계였다. 은은한 가죽 냄새와 그의 거신 듯한 묵직한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차 안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집이 이 근처라고 했지. 어디서 내려주면 될까? 저기 앞 사거리에서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도 괜찮아요. 그녀는 자신의 낡은 원룸 건물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가 말한 장소에 부드럽게 차를 세웠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서아 양.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아저씨한테 연락하렴. 알았지?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차에서 내렸다. 차가 떠나고 그녀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익숙한 신림동의 골목길로 들어섰다. 왁자지껄한 술집과 번쩍이는 모텔 간판, 그리고 길가에 쌓인 쓰레기 봉투. 몇 시간 만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왔다.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에는 아직도 그의 차에서 배어나온 낯선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난한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위험한 향기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와 함께 그보다 더 큰 불안의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거미줄의 첫 번째 줄이 그렇게 그녀의 발목에 조용히 감기고 있었다. 첫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최진우 회장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서아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의 일은 그저 아버지의 친구로서 베푼 단 한 번의 친절하고 깍듯한 호의였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발뒤꿈치가 까진 낡은 구두를 신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실으며 팍팍한 서울의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날 밤의 화려한 저녁 식사와 세단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남긴 감각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꿈은 생각보다 끈질기게 현실을 파고들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지독한 야근으로 파김치가 되어 회사 건물을 나선 서아는 길 건너편에 조용히 서 있는 검은색 제네시스 기구심 세단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도 매끈한 차체는 은밀한 광택을 뿜어내며 주변의 평범한 차들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르는 척.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최 회장의 비서였다. 이서아 씨, 퇴근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근처에서 미팅이 끝나셔서 모셔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정중하지만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목소리였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친딸처럼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와 그런 그에게 폐에 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여기서 그의 호의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친구의 딸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딸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결국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녀가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가 내려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는 최진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조금은 편안한 모습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타여.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서아는 마지못해 채 올라탔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마법처럼 차단되었다. 차 안은 완벽한 고요와 그만의 향수 냄새,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진 또 다른 세계였다. 그날 이후 검은 세단은 그녀의 일상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그는 언제나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는 우연을 가장했다. 세화의 저항은 점차 무뎌졌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2호선의 퇴근길 인파 속에서 시달리는 대신 이 안락하고 고요한 공간에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는 이 작은 사치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이 싫었지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가끔은 자신의 일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신사처럼 보였다. 서아는 점차 이 시간이 주는 안락함에 중독되고 있었다. 그가 서서히, 아주 정교하게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업무가 힘겨웠다. 팀장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소한 실수를 전체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서아는 하루 종종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다.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된 기분이었다.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 그의 차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빗물을 쉴 새 없이 닦아냈지만 도시의 불빛은 축축한 습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오늘 많이 힘든 일 있었나 보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아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의 집 방향으로 차를 몰지 않았다. 차는 어느새 한강변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강물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낮게 흐르는 음악 소리만이 남았다. 나도 가끔은 다 내던지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 내가 지은 이 수많은 빌딩들을 보면서도 이게 다 누굴 위한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그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공한 사업가의 고독, 텅 빈 집을 지키는 허무함. 그의 이야기는 계산된 것이었지만 그 순간 지쳐있던 서아의 마음에는 진솔한 위로로 다가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세화의 마음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순간. 그는 서랍장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2 사람 사이의 콘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이라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게다. 이건 아저씨가 주는 용돈이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 괜한 자존심 때문에 고생하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의 말은 너무나도 자상하고 합리적이어서 거절할 명분을 찾기 힘들었다. 서아의 눈앞에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빨간 글씨의 고지서들이 떠올랐다.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저울 위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떨리는 손이 하얀 봉투를 향해 뻗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에 닿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다. 그녀가 봉투를 완전히 움켜쥐자 최진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의 부드러운 연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만족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서늘한 빛이 감돌았다. 그가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다가왔다. 착하구나.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리고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세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놀랄 틈도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비싼 저녁 식사에서 풍기던 와인 향과 그의 몸에서 나는 묵직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확인하려는 듯 느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그것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주인의 낙인이었다. 서아는 눈을 감은 채 굳어 있었다. 그녀의 저항하지 않음은 동의가 아니었다. 방금 그의 돈을 받은 자신이 이제 와서 그의 행동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는 끔찍한 자괴감에서 비롯된 완전한 포기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그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했다. 그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질식할 것 같았다. 늘 내리던 사거리 모퉁이에 차가 섰다. 서아는 도어 핸들을 더듬거리며 찾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간신히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멀어져 갔다. 서아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축축하게 젖어가는 하얀 봉투를 움켜쥐었다. 손안에 든 돈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 다발이 아니었다. 방금 전 그녀가 팔아넘긴 자신의 일부였다. 그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뺨에 흘리며 어두운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첫 키스와 첫 봉투가 있었던 비 오는 밤이 지나고 서아는 꼬박 이틀을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열병이었다. 그녀는 은행 ATM기 앞에 서서 며칠간 가방 깊숙한 곳에 처박아두었던 하얀 봉투를 꺼내들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갈하게 겹쳐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입금했다.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안도감 대신 깊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 돈으로 그녀는 가장 먼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번 한 번뿐이야. 이걸로 급한 불만 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것은 도움이자. 사고였을 뿐이야. 하지만 그 한 번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다. 일주일 후, 최진우 회장은 다시 그녀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애써 그의 차를 외면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차를 천천히 몰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서아는 결국 도망치듯 그의 차에 올라탔다. 그날 이후 그것은 일종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다.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그는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의 채에 올라탔다. 차는 어김없이 한강변이나 인적이 드문 공원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제 정해진 각본처럼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서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의 손길이 닿아올 때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몸에서 분리시키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몸은 그의 차 안에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른 곳을 떠돌았다. 내일 아침 회의 자료에 대해 생각했고 부산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했으며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바닷가를 떠올렸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행위가 끝나고 그가 하얀 봉투를 건넬 때 그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익혔다. 그 단어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자동응답기계의 목소리 같았다. 몇 달이 흘렀다. 최진우가 건넨 돈은 서아의 삶을 눈에 띄게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악취가 나던 신림동의 낡은 원룸을 떠나 조금 더 크고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들을 새로 장만했고 달아빠진 구두 대신 번듯한 새 구두를 신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에게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뭔가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 서아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요라고 얼버무렸다. 그들의 칭찬은 그녀에게는 당신의 변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무언의 조롱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용돈을 붙여드렸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우리 딸, 다 컸다며 기특해 하셨다. 서아는 그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성공과 안정은 모두 더러운 비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한편 최진우는 서아의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이 그녀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보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촌스럽고 주눅들어 있던 시골 처녀가 자신의 손길을 통해 세련된 도시 여자로 변해가는 모습은 그에게 창조주와도 같은 만족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옷차림, 그녀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의 월세, 그녀가 쓰는 화장품 브랜드까지도 넌지시 물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그의 시선에서 서아는 더 이상 친구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발굴하고 투자하고 소유한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는 지루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의미 없는 부부 동반 모임에 앉아 있을 때 종종 세어아를 떠올렸다. 다른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을 때
그는 서아의 순수하고 겁에 질린 눈빛을 그리워했다. 그의 텅 빈 삶 속에서 서아는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고 그의 욕망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주는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그의 감정이 단순한 욕망을 넘어 소유욕으로 변해가면서 그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이제 그녀를 서아 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세어아야. 어느 날 차 안에서 그는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격식을 허물고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호칭이었다. 서아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 중에도 종종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손을 빼려 하면 그는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그녀의 손을 꾹 눌렀다. 가만히 있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한 번은 그들의 기계적인 행위가 끝난 후였다. 그는 봉투를 건네는 대신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니? 서아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봉투를 걸랬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물이기를 바랐다. 그들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지점부터였다. 최진우는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원했다. 그녀의 존경, 그녀의 의존,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사랑까지도. 어느 저녁 그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는 그날따라 그녀의 몸을 더듬는 대신 자신의 힘든 하루에 대해 길게 털어놓았다. 이사회에서의 다툼, 자식들과의 불화. 그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그녀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세어아야, 나 좀 안아주면 안 될까? 서아는 망설였다. 이것은 각본에 없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그의 지친 어깨를 어색하게 감싸 안았다. 그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왔다. 그는 아이처럼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마저 없었으면 난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의 말에 서아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짙은 피로감과 혐오감이 몰려왔다. 그는 지금 그녀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새로 이사한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예전의 낡은 원룸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지만 그녀는 이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가 사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공간의 멍이때 모든 가구와 벽지가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건넨 하얀 봉투를 새로 산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번 돈으로 산 말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는 꿈과 자존심으로 반짝였던 눈동자는 이제 생기를 잃고 흐리게 죽어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원피스의 어깨끈을 끌어내렸다. 어깨와 쇄골 부근에 그가 남긴 희미한 키스마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그 자국을 문질렀다.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더러운 얼룩처럼 그녀의 몸에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누구니? 거울 속의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 익숙해진 거래가. 이 안락한 지옥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통증 없는 암세포처럼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와 최진우의 관계는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는 듯 보였다. 서아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채 정해진 역할에 충실한 배우처럼 행동했다. 최진우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그의 욕망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그 형태를 바꾸어 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간, 그녀의 감정, 그녀의 삶 전체를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고 싶어 했다. 그 변화의 신호탄은 어느 늦가을 저녁에 터져 나왔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들은 한적한 주차장에서의 기계적인 만남을 끝낸 참이었다.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이 콘솔 박스의 하얀 봉투로 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글러브 박스를 열어 벨벳 소재의 작은 상자를 꺼내들었다. 상자 위에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상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열어봐.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아빠처럼 장난기 섞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것은 봉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돈은 익명성을 가졌고 쓰면 사라지는 휘발성이 있었다. 하지만 보석은 달랐다. 그것은 개인적이었고 영속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강력한 관계를 상징했다. 서아는 마지못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백금 체인에 매달린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칠흑 같은 벨벳 위에서 다이아몬드는 차가운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세아의 눈에는 아름다운 덫처럼 보였다. 회장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상자 뚜껑을 닫고 그에게 되돌려주려 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 관계가 결코 거래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저항이었다. 최진우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상자를 받지 않았다. 왜 받을 수 없지? 저희 관계는 이런 걸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이인데? 그의 반문에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관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추하고 복잡한 관계.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다시 부드러운 가면을 썼다. 세어아야. 이건 그냥 선물이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요즘 네가 많이 힘들어 보여서 작은 위로라도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아무 조건 없으니 그냥 받아. 아무 조건 없어. 그 말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조건처럼 들렸다. 이 목걸이를 받는 순간 그녀는 그의 조건 없는 호의에 더욱 깊이 올가매이게 될 것이다. 그녀는 돈을 받는 대가로 몸을 허락했지만 이 선물을 받는 대가로는 마음의 일부를 저당 잡히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정말 안 돼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완강한 거절에 마침내 최진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내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건 나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콘솔 위에 놓인 서아의 휴대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휴대폰. 내 월급으로 산 건 아닐 텐데. 네가 지금 사는 그 오피스텔도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그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겠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돈으로 이룬 모든 것들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술을 깨물었다. 최진우는 그녀의 굴복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다정한 아저씨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아 직접 열었다. 자, 내가 직접 해줄게.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다. 서아는 저항을 포기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카락을 옆으로 넘겼다. 자신의 목을 제단 위에 받치는 재물처럼. 연약한 목덜미를 그에게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툰 솜씨로 목걸이에 잠금 장치를 채우려 애썼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뜨겁게 느껴졌다. 몇 번의 딸깍거림 끝에 마침내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쇄골 아래에 닿는 다이아몬드의 묵직한 무게. 그것은 장신구가 아니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개목걸이였다. 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좁은 차 안이 이제는 정말로 완벽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최진우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나지막이, 그러나 그녀의 영혼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것이 된 것 같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서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존심, 희망,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자신. 그날 밤 그녀는 새로 이사한 깨끗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매만졌다. 다이아몬드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흡수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눈처럼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빼내려 애썼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너무나도 작고 정교해서 떨리는 손으로는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마치 한 번 채워지면 절대 풀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족쇄처럼. 한참을 낑낑대던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녀는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몸에 새겨진 그의 흔적과 함께 이 차가운 목걸이도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샤워가 끝난 후에도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쇄골 위에서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아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벌거벗은 몸에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만을 걸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목에 걸린 목걸이는 마치 그녀의 영혼에 값을 매겨놓은 가격표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진우라는 남자가 소유한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목걸이가 그녀의 쇄골 위에 자리 잡은 그날 이후 최진우의 보이지 않는 감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의 세상에서 그녀는 이제 온전히 보호하고 통제해야 할 소유물이 되었다. 그의 연락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다. 점심은 먹었어. 오후에도 힘내. 오늘은 몇 시에 끝나 데리러 갈게.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의 검은 세단은 이미 약속처럼 회사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한 친절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서아는 곧 그것이 정교하게 짜인 감시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하루는 그의 연락으로 시작해서 그의 차 안에서 끝났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자신만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서아의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늘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웬만해서는 회식이나 동료들과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연인이 생긴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들의 상상 속 연인은 젊고 멋진 남자였겠지만 현실의 그는 아버지뻘의 다른 여자의 남편이었다. 그날 저녁도 서아는 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차를 어두운 주차장으로 몰지 않았다. 대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는 시동을 끈 채 한참 동안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차 안에는 그가 즐겨 듣는 쇼팽의 녹턴이 낮게 흐르고 있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에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평소와 다른 이 분위기가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마침내 그가 서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진지하고 어딘가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세어아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저 아래 불빛들이 보이지 저 중에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꽤 많아.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지. 하지만 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 저 불빛들을 보고 있으면 저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내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지. 우린 이제 서로에게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멀리 사는 친척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토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감성적이었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널 만났어. 처음에는 그저 맑고 순수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 지켜주고 싶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텅 비었던 내 세상이 너로 인해 채워지는 기분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서아야, 나 널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마침내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 단어가. 그 순간 서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단어처럼 들렸다.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에게서 손을 빼내려 버둥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회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내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니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니?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상처와 실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순수한 고백을 거절당한 비련의 주인공처럼 행동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내 생각에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어. 이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육체적인 것뿐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아니, 그건 나는 느껴져. 너도 나를 느끼고 있다는 걸. 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서아야. 네가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 나는 알아. 그런데 왜 네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나 같은 늙은 남자의 사랑은 부끄러운 거니. 그의 말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그는 그들의 육체적인 관계를 감정적인 교감과 동일시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체념과 무력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숨겨진 진심이라고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녀를 자신과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회장님도, 저도 그냥 외로웠던 것뿐이에요. 이건 실수라고요. 실수라는 단어에 그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거의 으스러질 듯이 쥐었다. 실수. 내가 너에게 쏟은 시간과 돈과 감정이 고작 실수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넌 너무 잔인하구나. 서아야,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넌 정말 모르는 거야. 그는 상처받은 척했지만 그의 본질은 분노였다.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한 것에 대한 모욕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자기 자신이었다. 서아는 이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만들어낸 각본 속에서 그녀가 정해진 역할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지금 당장.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가 반대편 손으로 차 문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그가 남은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힘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의 부드러움과는 전혀 다른 위협적인 힘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소유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검고 질척한 집착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딜 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넌 나 못 떠나. 절대로. 그의 말은 더 이상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선고이자 족쇄였다. 서아는 그의 눈동자 속에 갇힌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그저 그늘진 골목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미로의 한가운데였음을.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소유욕이었다. 그리고 그 소유욕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남산에서의 그 밤 이후 최진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는 며칠 동안 서아에게 비정상적으로 다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았고 그녀를 닥달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값비싼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클래식 공연 티켓을 선물했으며 그녀의 회사 앞으로 예고 없이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다. 서아는 그의 이러한 행동이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나 배려가 아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먹이를 길들인 후 완벽한 복종을 얻어내기 위한 조련사의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난번의 실패가 너무 성급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 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의지를 서서히 마비시켜 그녀 스스로 새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작정이었다. 결전의 날은 첫눈이 내리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그는 서울의 63빌딩 최상층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며 서울의 야경을 뒤덮는 비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최고급 코스 요리를 먹었다. 최상의 와인이 곁들여졌다. 그는 내내 부드럽게 웃으며 서아를 챙겼다. 그는 서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 다니는 그 작은 회사는 서아,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해. 유학을 가고 싶다면 보내줄 수 있고 작은 갤러리를 열고 싶다면 내가 투자할 수도 있어. 그가 그리는 미래는 달콤했다. 그녀가 한 번이라도 꿈꿔봤던 모든 것들이 그의 입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들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것을.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메인 요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마침내 그가 본론을 꺼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세어아야, 우리 이제 이런 불안한 관계는 그만하자. 세어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가 마침내 이 관계를 끝내려는 것일까 아주 잠시. 헛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나랑 같이 살자.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내가 삼성동에 아주 좋은 오피스텔을 하나 봐뒀어.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야. 네가 좋아하는 그림도 마음껏 걸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작은 작업실도 꾸며줄 수 있어. 더 이상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 운전기사도 붙여줄게. 넌 그저 편안하게 내가 주는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는 마치 최고의 비즈니스 제안을 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그녀가 얻게 될 것들을 나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토록 관대하고 완벽한 제안을 그녀가 감히 거절할 리 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넌 그저 내가 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집에서 날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나를 위해 존재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안개가 걷혔다. 그녀는 그가 제안하는 삶의 실체를, 그 황금 세장의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꾸며준 아름다운 집에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을 마음대로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가 사준 아름다운 옷을 입겠지만 그 옷을 입고 만날 친구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카드로 무엇이든 살 수 있겠지만 자신의 힘으로 단 한 푼도 벌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직업, 그녀의 친구, 그녀의 삶, 그녀의 미래. 그는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아름다운 인형으로 그녀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독한 공포와 함께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등골을 타고 솟아올랐다.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 그녀의 영혼에 가격을 매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무력감과 자기 혐오를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불꽃이 되었다. 서아는 그에게 잡힌 자신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빼냈다. 최진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예전의 이서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싫어하셔요. 한마디였다. 작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거절이었다. 최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되물었다. 뭐라고?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서아는 이제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의 세장 속에 갇힌 새가 될 생각이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 월세를 내고 제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제 의지대로 친구를 만나는 그런 당연한 삶을 살고 싶다고요. 최진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박력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는 심지어 헛웃음을 터뜨렸다. 제 삶 서아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네, 맞아요. 서아는 그의 말을 잘랐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최소한 제 자신을 혐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돈과 제 영혼을 맞바꾸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이 제게 주신 것들 이제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완벽한 거절이자 선전포고였다. 최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친절하고 신사적인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다. 배은망덕한 년. 그의 입에서 온담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그 비참한 현실에서 구제해줬는데 이게 네가 나에게 갚는 방식이야. 그건 구제가 아니었어요. 기만이었죠. 회장님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그저 회장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순종적인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닥쳐.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변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이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얼음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이서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성과 이름을 함께 불렀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한 타인으로 규정하는 위협적인 신호였다. 네가 오늘 한 선택,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계산서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카드로 계산을 마친 후 서아를 그 자리에 혼자 내버려 둔 채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서아는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스스로의 의지로 새장의 문을 열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새장 밖의 세상은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될 터였다.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63빌딩에서의 그날 밤 이후 서아의 삶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동이 트자마자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열어 그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최진우 회장, 그리고 그의 비서실 번호까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주 잠시나마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출근 시간의 2호선은 여전히 지옥 같았다.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고 탁한 공기 속에서 숨을 쉬어야 했지만 서아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었다. 불편하고 고단하지만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그녀 자신의 삶. 그의 검은 세단이 제공하던 안락하고 고요한 비현실보다 이 치열하고 소란스러운 현실이 훨씬 더 자유로웠다. 회사에 도착한 그녀는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와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넌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도로 위 수많은 차들 중에 그의 검은 세단이 있을까봐 오후가 되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 사무실로 커다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붉은 장미 수백 송이로 이루어진 누가 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꽃바구니였다. 카드도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고 있었다. 동료들의 부러움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온통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 대리, 남자친구 생겼어? 완전 로맨틱하다. 대체 어떤 남자가 이렇게 통 큰 선물을 보내? 재벌 2세라도 돼. 서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로맨틱한 선물이 아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찾아낼 수 있다. 는 경고이자 그녀의 일상적인 공간을 침범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친구가 장난친 것 같아요 라고 둘러댔지만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퇴근 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거대한 꽃바구니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아름다운 장미 꽃집들이 더러운 쓰레기들 위로 지시겨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졌다. 그의 추격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그의 존재는 유령처럼 그녀의 삶 곳곳에 출몰했다. 퇴근길, 늘 다니던 길모퉁이에 그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사연팅이 짙게 된 유리창 너머로 그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서 집에 갔다. 지하철도 다른 역에서 내렸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차는 또 다른 길목에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그에게는 손바닥 안처럼 훤한 사냥터였고 그녀는 그 안에서 길을 잃은 연약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세호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대화가 필요해. 내가 잘못했다.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서아는 그 메시지들을 읽지도 않고 삭제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메시지의 내용은 점차 변해가기 시작했다. 애원은 어느새 교묘한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베푼 것들을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이렇게 숨는다고 해결될 것 같아. 서울이 그렇게 넓은 줄 알아. 와사이타. 세어아의 세상은 빠르게 축소되었다. 그녀는 이제 회사와 집 외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다. 그녀의 오피스텔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자 숨어 지내는 동굴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두려웠다. 창문 아래 그의 차가 서 있을까봐.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은 차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신경소외약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그녀의 업무 능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다. 회의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고 보고서에는 실수가 잦아졌다. 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다.
이 대리. 요즘 무슨 힘든 일 있어 예전 같지가 않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은. 아버지 친구인 유부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결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주변을 맴돌 뿐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공포였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신고를 했다가 그가 앙심을 품고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거나 회사에 찾아와 난동이라도 부린다면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끝장날 터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그가 제풀에 지쳐 포기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서아는 그날따라 유난히 늦게 퇴근했다. 마지막 지하철을 놓칠까봐 거의 뛰다시피 역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일정한 간격으로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서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마침내 그녀의 오피스텔 건물이 보이는 마지막 코너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코너 저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흠뻑 맞으며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차에 기대어 서서 오직 그녀가 오는 방향만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아가 알던 다정하고 신사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광적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위험한 집착자의 눈이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할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m 남짓. 그는 그녀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제 발로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냥은 끝났다. 사냥꾼은 마침내 지쳐버린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차가운 밤의 골목길에서 서아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서아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꼼짝 않고 서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최진우를 마주 보았다. 두려웠다. 심장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의 맨 밑바닥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분노.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 그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은 어딘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세화야. 그가 뱉어낸 첫 마디는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줘야 알지. 이러지 마. 나한테 돌아와. 그의 말은 애원이었지만 그 본질은 내가 감히 내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오만한 명령이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 관계의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 순간 서아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돌아갈 곳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처음부터 제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최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겁에 질려 울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입에서 이토록 차가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서아는 말을 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마지막 전투였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고막에 날카롭게 박혔다. 단 한순간도 사랑이었던 적 없어요. 회장님은 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그저 회장님 자신을 사랑한 거죠. 가난하고 어린 여자애를 우연히 발견해서 돈과 친절이라는 미끼로 길들인 후에 그녀가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뭐라고? 제가 회장님의 사랑 고백에 감동이라도 할 줄 아셨어요. 제가 회장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구원자라도 될 줄 아셨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제게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제 영혼을 사냥한 포식자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가 애써 쌓아 올린 키다리 아저씨라는 환상을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있었다. 최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용한 공범이었을 뿐이에요. 회장님은 돈으로 제 시간을 샀고 저는 제 자존심을 팔아서 현실을 도피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사랑이라는 말로 이 더러운 거래를 포장하지 마세요. 마침내 최진우의 이성이 끊어졌다. 닥치지 못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녀의 팔뚝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쇠부티처럼 차갑고 단단한 악력이었다.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네가 뭔데 내가 준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은 증오와 모욕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면서 그 곰팡 내에 나는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널 사람 만들어준 거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년. 서아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손에 잡힌 자신의 팔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조롱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슬픈 미소였다. 네,
회장님 말이 맞아요. 회장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덕분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장님은 제게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셨어요. 제 자존심, 제 웃음,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요. 회장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니요. 회장님은 저를 회장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텅 빈 껍데기로 만드셨어요. 그녀는 시선을 내려 그의 손을 보았다. 놓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진우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더욱 강하게 그녀의 팔을 쥐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힘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팔을 뿌리쳤다.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회장님이 주신 모든 것 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동안 주셨던 돈, 사주셨던 옷과 가방들, 그리고 그 추악한 목걸이까지 전부요. 그리고 회장님을 만나면서 잃어버린 제 시간도, 짓밟혔던 제 자신도, 이제 제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절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한 인간의 존엄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단호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향해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등 뒤에서 그가 자신을 붙잡으러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오직 세찬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자신의 손과 빗속으로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늘 순종적이고 겁에 질려 있던 그 작은 동물이 감히 자신을 물어뜯고 떠나가다니 분노와 모욕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상실감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그는 통제력을 잃었다. 그리고 통제력을 잃은 사냥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마침내 오피스텔 공동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속에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길을 잃은 늙고 외로운 한 남자로 보일 뿐이었다. 서아는 다시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카드를 대고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바깥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녀의 등 뒤로 빗줄기는 차갑게 밤의 도시를 씻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을 핥히고 지나갔던 지독한 폭풍도 이제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아주 조금 자유로워졌다. 빗속에서의 마지막 대결 이후 최진우는 거짓말처럼 서아의 삶에서 사라졌다. 검은 세단은 더 이상 그녀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던 전화와 문자도 완전히 끊겼다. 하지만 서아는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닌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가 다시는 자신을 찾아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사라져야만 했다. 서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도시를, 이 삶을, 그리고 이서아라는 과거를 버리기로 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갑작스러운 퇴사에 팀장은 당황했지만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딸은 그녀의 거짓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영혼 없이 회사를 다니던 그녀의 모습을 모두가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은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앞날을 걱정해 주었지만 서아는 그들의 위로에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그녀는 곧바로 오피스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상관없었다. 이 공간은 그가 마련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그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곳이었다.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그의 돈으로 사들였던 모든 것들을 처분했다. 비싼 옷들과 가방은 모두 헌 옷 수거함에 넣었다. 그녀가 이 도시, 이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었던 갑옷이자 동시에 그녀를 올감했던 족쇄였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낡고 편한 옷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화장품들도 모두 버렸다. 본래의 민낯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더러운 가면을 벗어던지는 해방의 의식과도 같았다. 짐을 싸는 동안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일단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이 부산일 터였다. 그녀는 지도 앱을 열어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가 결코 연고가 없을 법한 작은 도시들을 검색했다. 강릉 혹은 통영,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이 희망적인 계획에 몰두했다. 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마침내 포기한 것일까? 그녀의 단호함에 질려버린 것일까?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너무나도 순진한 착각이었다.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하고 모든 짐을 박스에 담아둔 채 이사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이었다. 텅 빈 오피스텔에는 그녀의 작은 캐리어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삿짐 센터 장음을 치르러 온 직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을 열자 그곳에는 택배 기사가 서 있었다. 이서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전 뭘 시킨 적이 없는데요. 수취인 부담으로 결제된 택배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발시닝 칸은 비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서아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고 손바닥만 한 작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상자는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문을 닫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상자를 보낸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의 모든 계획을, 그녀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를 비웃으며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톱으로 테이프를 뜯어내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익숙한 하얀 봉투와 그녀가 그토록 거부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고급스러운 편지지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서아는 숨을 참고 편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명필가인 그의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디에 있든 나는 널 찾아낼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쌓아 올렸던 희망과 결의의 성이 이 짧은 한 문장 앞에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졌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이사를 준비하는 것도, 이 택배는 그의 힘과 정보력을 과시하는 잔인한 경고장이었다.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너는 내 손바닥 아니다. 극한의 공포가 그녀를 덮치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돈다발과 바닥을 구르는 목걸이. 그것들은 마치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울던 그녀는 문득 울음을 그쳤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인간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완전히 파괴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거나. 서아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과 목걸이, 그리고 그가 보낸 편지를 하나씩 주워 모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텅 빈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물리적인 도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가진 돈과 권력 앞에서 그녀는 대한민국 어디에 숨어도 결국 발각될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몸이나 마음이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추격전 그 자체였다. 그녀가 도망칠수록 그는 더 큰 쾌감을 느끼며 그녀를 사냥할 것이다. 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더 이상 사냥감처럼 도망치지 않는 것.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 사냥꾼의 영토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 서아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손안에 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보석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부산행 버스터미널이 아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수많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 바로 강남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투에 나서는 전사의 서늘하고 결연한 미소였다. 사냥감의 반격이 이제 곧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다. 이삿짐 센터와의 약속은 취소되었다. 서아는 텅 빈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가장 낡고 평범한 그러나 가장 자기 자신다운 옷을 골라 입었다.
그리고 어젯밤 그가 보낸 상자를 작은 쇼핑백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한 문장을 적어 상자 안에 함께 넣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부산행 버스 터미널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실었다. 열차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애써 외면했던 서울의 가장 화려하고 심장부인 강남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도시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전사였다. 삼성역에 내리자 거대한 빌딩들이 회색 숲을 이루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JW 건설 본사 건물. 그것은 최진우라는 남자가 쌓아 올린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위압감에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겠지만 오늘의 서한은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거대하고 차가운 로비가 그녀를 맞았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를 이방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중앙에 위치한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향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은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최진우 회장님께 전달할 물건입니다. 세화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들고 온 쇼핑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차가운 대리석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그가 보낸 마지막 돈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그녀가 쓴 마지막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 작별 인사입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보내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름은 남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해만 주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그의 공식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밀스러운 여자 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인생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을 익명의 타인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다. 서아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들어왔던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침내 유리문 밖으로 나서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JW 건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최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막 해외의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1층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어떤 젊은 여성이 맡기고 간 물건입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하얀 봉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짧은 메모. 그는 메모지에 적힌 서아의 단호한 필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 작별 인사입니다. 그의 손에서 편지지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평생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으로도 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저 아래 개미처럼 작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는 그들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저 이름 모를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린 한 여자를 결코 다시는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완벽한 제국에 유일한 오점이 생겨버렸다. 그의 얼굴 위로 깊고 서늘한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울에는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서아는 마포구의 한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다. 월급은 예전 회사보다 적었지만 그녀는 책에 둘러싸여 일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에 살지 않았다. 대신 연남동의 조용한 주택가의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옥탑방을 얻었다. 방 안은 그녀가 직접 고른 중고 가구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손때와 취향이 묻어있는 진정한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녀는 경의선 숲길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여유로운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노점에서 향기가 좋은 프리지어 꽃을 한 다발 샀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옆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서아는 그 차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길가에 핀 민들레와 제잘거리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그녀는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수많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책을 펼쳐 들었다. 시끄럽고 불편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도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찾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가 읽고 있는 책 페이지 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삶을 맴돌던 그림자 속의 세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